안녕하세요, 힐린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말센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진심 어린 대화와 관련하여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 경험을 예로 들자면 이렇다.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친구와 나는 전화기를 들고 4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많이 놀랐다. 사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기 때문이다. 조언이라니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와 같은 몇 마디 말뿐이었다. 40분 동안 내가 말한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화술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줘라. 라는 말들이 나온다. 혹시 화법에 대한 책을 읽고 이런 스킬들을 대화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있다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킬 같은 것은 금세 잊어버린다. 대화에서 스킬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건 똑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은 가끔 무척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논리적이며 말도 유창하다. 그런데 그들과의 대화가 즐거웠는가?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할 뿐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그런데 그 공감이 말재주나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단 한마디 말 혹은 진심 어린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감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되어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훌륭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동료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당신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유창한 말솜씨로 당신을 위로하고 어루만졌던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가만히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주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말을 잘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을 잘하기 위한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대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연구자들은 듣기에 특화된 공부가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정으로 들으려면 청취자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진정으로 듣는 행위는 에너지와 주의력을 필요로 하며 단순히 듣기만 하는 행위보다 더 많은 감각기관을 자극한다. 대화를 하는 동안 전달되는 정보에는 언어 정보뿐만 아니라 몸짓 정보, 표정, 손짓 자세와 어조 정보, 말을 하는 방식까지도 포함된다. 우리 모두는 말의 의미만으로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 메신저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한 이모티콘이 쓰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소통과 관련하여 메신저의 이모티콘이 의미하는 것은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말하는 상대의 제스처와 억양, 뉘앙스까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우리의 대화 목적이 주로 듣는 것이 아닌 말하는 것임을 꼬집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상대의 말을 듣는 건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면서 상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일단은 상대의 얘기가 옳든 그르든 재미있든 없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자. 그리고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말과 생각에 담긴 의미에 대해 숙고해보자. 그리고 상대의 표정과 몸짓도 관찰해보자. 어느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속으로만 생각하자.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하는 말에 반응하도록 하자. 만약 상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을 하는 대신 이렇게 요구하자.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당신은 상대가 하는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 질문을 던지는 것은 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수단이다. 어쩌면 질문이 없는 대화야말로 진정성 없는 대화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요약해보자. 상대가 한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검토하고 되풀이해보라. 아마도 당신은 불분명한 점이나 놓친 내용을 즉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저 가만히 앉아 수동적으로 참으면서 듣는 것은 상대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다. 그런 일은 로봇도 할 수 있다. 능동적인 듣기랑 상대의 말에 참여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더 많이 들어라.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친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면 능동적으로 들어라. 입은 다물고 귀를 기울인다면 생각은 열리고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다. 말하는 중간중간에 상대방의 반응을 파악해가며 말하자. 그 반응을 파악하는 시간이 일종의 편집 시간이다. 예를 들어 두 남녀가 소개팅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처음 소개팅을 하다 보면 공통된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화나 음악, 미술, 책 등이 소재로 등장한다. 남자,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여자, 네 가끔 봐요. 남자, 아 그러세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대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남자가 여자에게 영화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좋아한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가끔 본다고만 대답한 것은 생각해 볼 지점이다. 아직까지는 여자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영화를 좋아하고 그에 대한 지식도 많은 남자는 드디어 공통의 주제를 찾았다는 생각에 앞질러 가기가 쉽다. 여자, 그냥 이런저런 영화요. 남자, 최근에는 어떤 영화를 보셨어요? 여자, 나를 찾아줘 라는 영화를 봤어요. 남자, 아 그러세요?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스릴러 영화치곤 별로던데. 저는 스릴러 영화보다는 SF 영화를 좋아해요. 혹시 SF 영화는 보신 것 없나요? 여자, 침묵. 남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안 보셨나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상대성 이론이나 블랙홀, 웜홀 같은 과학적 개념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과 가족에 대한 묘사는 정말 훌륭했어요. 이쯤 되면 이 남자는 대화를 전혀 할 줄 모른다고 봐야 한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여자는 특별한 장르를 딱 집어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영화를 본다고만 대답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영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남자는 대화를 끌어가기 위해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를 봤는지 재차 질문한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멈췄다면 다행인데 남자는 오버를 하고 만다. 자신의 얘기를 하기 바쁜 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여자가 본 영화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로 주제를 옮긴 다음 여자가 봤을지 안 봤을지도 모르는 영화에 대해
주저리 떠들고 있다. 여기서 남자의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상대방의 반응을 건성으로 파악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셋째, 상대방이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지식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남자들이 드물 것 같은가? 이런 남자들은 의외로 많다. 그래서 많은 소개팅이 실패로 끝나고 만다.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며 대화를 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대화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하품을 한다. 딴청을 피운다.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한다. 인내하는 표정을 짓는다. 말을 끊는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사람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계속해서 감소해왔고 현재는 금붕어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술 탓으로 돌리는데 실제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젊은 사람들이 특히 쉽게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대가 18살에서 24살 사이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만 완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경우가 드물다. 거의 80%에 달하는 청년들이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당신의 대화 스타일이 다소 두서없고 장황하다면 대화 내용의 편집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당신의 메시지가 중요하면 할수록 상대의 짧은 주의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의 길이를 제한하는 일도 그만큼 더 절실해진다. 내 전 남편은 내가 대화를 할 때마다 수년에 걸친 결혼 생활 전체를 얘기하려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 때문에 현재의 불만사항은 그 의미를 상실하곤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생각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내길 원했다면 나는 말을 짧게 했어야 했다. 직장에서는 또 어떤가? 회의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말들이 회의 중에 오가기 때문이다. 물론 회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간혹 추임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들의 대부분은 추임새가 아니라 상사의 잔소리이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다. 나는 일터에서 직원들을 내 사무실로 불러 모을 때 구체적인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왔다. 회의를 할 때는 미리 작성해둔 목록을 보면서 그 내용들에 관해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한 뒤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바로 넘어갔다. 내가 이 훈련을 시작한 이후부터 직원들은 회의 시간도 더 잘 맞추었고 회의 내용에도 더 깊이 집중했다. 또 그들은 더 긍정적인 태도로 회의에 임했다. 회의의 내용을 간결하게 압축적으로 재구성한다면 더 이상 보너스나 휴가 같은 걸로 직원들을 구슬리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대화의 길이를 1분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어쨌든 대화는 우리의 집중 시간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신이 대화를 질질 끌면서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상대방의 관심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관심은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배회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양자 모두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의사소통 전문가인 앨런 웨이스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꼭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 대화를 통해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 메시지를 다 전달했다면 계속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을 해야 한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화에서도 중요한 건 양이 아닌 질이다.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즐거운 일인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조함을 느낄 때도 말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감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도록 당사자를 부추기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주제에 관한 자신의 폭넓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수많은 말을 쏟아놓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침묵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말을 과도하게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불필요한 세부 묘사나 설명은 훌륭한 대화를 망쳐놓기 십상이다. 물론 두서없고 방향이 없는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모든 대화가 목표를 향해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들이 모여 이런저런 잡담을 할 때가 그렇다. 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모여 카페나 술집에서 이런저런 신세한탄을 하며 서로를 위로할 때도 그렇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잡초밭을 일상의 편안한 안식처쯤으로 여긴다. 그래서 당신이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요즘 너무 바빴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우리 집 개가 소화불량에 걸리는 바람에 특별식을 만들어 먹여야 했어. 또 내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점에 갖다 맡겼고 한 주쯤 전에는 스마트폰 앱이 자꾸 중지되는 바람에 다시 설치해야 했고. 이런 말들은 정말로 지루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런 세부사항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신이라면 다른 누군가의 할 일 목록이 적힌 200쪽 분량의 책을 사서 보겠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물론 이미 했던 이야기라도 다시 이야기를 하거나 이미 들었던 이야기라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나 역시 아들이 복잡한 게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른다. 나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각 캐릭터의 공격력에 대해 아무리 많은 말을 늘어놓을지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들과의 대화가 훌륭한 대화라고 착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엄마이고 그를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음번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수많은 세부사항을 늘어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혹시 그가 당신 옆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품을 참느라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상대는 대화를 지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엔 이야기를 중단하고 상대가 원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기 바란다. 그러면 당신과 상대하고 있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바리스타, 점원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상대에게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다. 나는 존중이야말로 모든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보다 상대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하려면 상대방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봐야 한다. 의견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공감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싫어하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해보라. 당신과 의견이 다른 유명 인사의 비디오를 보면서 공감 기술을 훈련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 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와 목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고 이해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물론 그 이유와 목표를 듣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욕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사람도 한 명의 인간이다. 삶을 파괴하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다만 그 방식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일 뿐이다. 만약 이런 나의 말에 공감하기가 힘들다면 당신 주변의 친한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당신의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 가운데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당신의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 가운데 당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명 인사보다 더 불합리하고 막되먹은 치졸한 사람은 전혀 없는가? 어쩌면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그 유명 인사는 당신이 동의할 수 없는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보다는 덜 불합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은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를 이해하려고 했던 만큼 그 유명 인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나는 나의 공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운전을 활용하곤 한다. 내가 운전하는 동안 누군가가 내 앞으로 끼어들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때 내가 느끼는 첫 충동은 그들의 지적 능력이나 양육 환경 등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가끔 큰 소리로 혼자 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나는 그들이 왜 그토록 서두르는지, 왜 그토록 기분이 나쁜지 상상하려고 노력해왔다. 내가 쏟아내고 싶어하는 욕설들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 아마도 안 좋은 하루를 보냈을 거야. 아마도 아이를 보려고 집에 서둘러 가는 중일 거야. 아마도 무슨 중요하고도 바쁜 일이 있었을 거야. 내가 상상한 시나리오가 사실인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연습의 요점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일상의 도전들에 직면하는 한 개인으로 바라보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내가 욕하곤 했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항상 교통법규를 지켰는가? 나는 언제나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면서 운전을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다른 사람을 이 복잡한 세상과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훈련은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 당신이 상대를 먼저 존중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맞을 가능성보다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중 일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나는 런던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호주 출신의 조종사 로스 스미스경의 매니저였다. 어느 날 나는 스미스경을 위한 만찬에 참석했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다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 신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그건 분명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난 스스로의 박식함을 자랑하고픈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자 그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뭐라고요? 셰익스피어라고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틀림없어요. 당시 내 왼쪽에는 오랜 친구 프랭크 가몬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셰익스피어 연구를 해왔기에 우리는 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런데 프랭크는 식탁 밑으로 나를 살짝 치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데일, 자네가 틀렸네. 이 선생님 말씀이 맞아. 그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네. 만찬 내내 억울하고 창피했던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랭크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틀렸단 말인가? 그것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구절인 건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자 프랭크는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햄릿 5막 2장에 나오는 구절이지. 허나 데일, 우린 만찬을 즐기러 간 거였잖나. 굳이 그 손님이 틀리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었네. 그랬다면 그 사람이 자네를 기꺼워했겠나? 손님 체면 좀 세워준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네. 그는 자네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그런데 굳이 논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보게 그런 식의 말다툼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은 거라네. 불필요한 논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사람들은 10중 8구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할 것이며 비록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의 호감을 얻긴 그른 셈이다. 자존심을 짓밟힌 상대가 당신을 좋게 봐줄 리 만무하지 않은가. 변론, 반박, 때로는 논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상대의 마음은 얻지 못하리니
이는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당신은 유리한 말재간으로 떠벌릴 승리가 필요한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이 필요한가?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순 없다. 논쟁을 할 때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바꾸려고 할 때는 당신이 옳더라도 틀린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권력과 신분에 기대어 온갖 희생을 치렀던가. 사실 당신이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논쟁은 자연스레 끝나게 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 만족감을 얻은 그는 누구보다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 지나치게 솔직하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 줄 필요는 없다. 당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논쟁을 피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성남 신부님의 착한 사람 그만두기라는 책에서 경청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이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외로움은 병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섬들과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다리를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서 타인의 입장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과 경청을 해주면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답을 찾고 불편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 역시 배울 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경청을 사람들은 왜 하기 힘들어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잘난 체 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을 때 말을 가로채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고가운 심정이 들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너나 잘해라 하는 불편한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며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등신, 자기도 잘못하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 하고 궁시렁거리게 됩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면 본전도 못 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낭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